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지금 장한 녀석들은 김태유 작가의 책 5권을 가지고 김태유 5부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세 번째 시간인 김태유 작가의 선착의 효라는 책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선착의 효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새해가, 성도님은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약간 정신없게 지내고 네. 있고, 이 새해를 맞아서 또 이 정신을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영님, 어, 어떻게 새해를 네. 맞이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제가 세웠던 결심이 있거든요. 작년에 세웠던 결심은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기였는데, 작년에 그거를 좀 잘 지킨 것 같고, 올해도 좀 이부자리 정리를 잘하기 위해 그런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부자리를 365번 정리하셨나요? 네, 저는 오, 아침 루틴인데, 네. 어, 그, 옛날에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하셔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고 나면은 이부자리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이부자리 정리를 합니다. 올해도, 네. 네,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부자리 정리 안 하셨어요? 네, 일어나서 바로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죠, 씻으러. 원래는 그렇게 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일어난 자리를 아, 정갈하게 어,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연속 3,650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새해 다짐 365일 이부자리 또 정리하기가 되겠네요. 네. 어, 성도님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나 아니면은, 뭐 지키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키고 있는 거요. 새해를 맞이해서 좀 가지게 된 다짐은 이제 제가 뭐 창업을 하겠다고 덤볐는데 일단은 26년 초에 뭐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음, 살아남자. 음, 이게 제가 가진 다짐입니다. 음, 어, 성도님 예전에 제가 상도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운동하시는 거는 꼭 지키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혹시, 맞아요. 네, 운동을 이것도 갑자기 작아지는데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장을 하다 보니까 음, 막상 그 출장 가서는 운동을 못 하는 음, 불상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도님, 그리고 지난 저희 장한 녀석들 시간에 예, 상도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 혹시 네네.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송기령 작가의 그 경량문명이라는 책을 읽고 창업을 결심을 했었는데 이게 음,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생산성의 크기가 AI가 있기 전보다 저는 1억 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월, 월 한 30달러 정도 AI 서비스 하나만 구독을 해도 내가 어지간한 대기업 회장만큼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 시대에 맞는 운영 방식으로 일단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을 해. 그리고 그 실행은 AI한테 맡겨. 그러다 음, 보니까 회사가 어, 일종의 피보팅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서 팔아볼까 하다가 조금 검토해보고 미팅해보고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바로 바꿉니다. 아이템을 바로 바꿔서 또 새로 또 만들어요. AI랑. 그 다음에 또 미팅해보고. 이래서 사실은 창업한 지가 2달 됐는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피보팅 횟수만 지금 10번 정도 됩니다. 오, 네, 이게 되게 좀 그때 각별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AI랑 같이 토론하면서 또 피봇을 2번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량 문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변화무쌍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서두에 말씀하셨던 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네네, 그 꽁지머리로 유명하신 송기령 작가님이 네. 그 시대보라는 시리즈 책을 쓰셨어요. 네네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최신작인 경량 문명. 아, 아마 검색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장안 녀석들로 돌아와서, 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신년 인사였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눌 김태효 작가님 및 기타 전문가들이 쓰신 이제 선착기효, 이제 김태효 작가님이 쓴 선착기효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착기효를 이제 우영님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선착기효, 일단, 이게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김태우 작가님의 어떤 그 말씀이 1부에 나와 있고, 그리고 2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뭐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 각각 첨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부는 제가 김태우 작가님 책을 그래도 이제 여러 권 읽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읽기가 수월했고, 이해하기 편했는데, 그 2부에서는 사실 그 각 분야 전문가이신 분들이 분야별로 조금 김태우 작가님이 거시적으로 첨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셨다면, 2부에서는 조금 미시적으로 각각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저는 제가 평소에 부끄럽지만 평소에 잘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읽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 진짜 2부 내용은 아예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부는 아주 잘 읽혔고 2부는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2부 엄청 어려웠는데, 그 2부가 사실은 각 분야별 전문가분이 그 분야에 맞는 뾰족한 정책 설계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부를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이해를 못하긴 했어요. 네네. 네. 용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야를 짧게 몇 페이지, 뭐 많게 10페이지,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기재를 해놓으신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쓰신 내용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했고,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좀 많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1부는 저도 이제 선착교를 이번에 한 3회독 하는 것 같은데 늘 느끼는 게 1부는 잘 읽힌다 이제. 근데 이제 2부는 어렵다. 그리고 1부는 되게 재밌다. 뭔가 그 이야기 하듯이 써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술술술술 잘 익히고 역시나 하는 얘기는 근데 이제 저는 이 선착이호라는 책이 김태호 작가님 책 중에서 굉장히 빼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목을 참 잘 지었다.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선착이호라는 요
한 구가 저기 모든 책의 아젠다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빨라야 된다.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최신 기술을 앞세워서 우리가 선점을 해놔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는 음, 얘기를 이제 일부에 걸쳐서 여러 근거들과 함께 논리를 전개해 나가 주셔서 저는 이 선책회원은 어, 그 사람들에게 되게 쉽게 아이디어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서두에 선착효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판을 먼저 짠 그 국가를 이길 수는 없다,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예시로, 조선의 연운분리법을 예시로 드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선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랐을 때 역선착의 효의 예시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이 먼저 선착했음에도 일본이 그 기술을 가져와서 부자가 돼서 그 조선을 침략하는 그 선착의 효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 선착의 효라는 그 책의 제목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과 이 예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왕 연원분리법 이야기하신 김에 방금 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서사를 좀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고, 연은 분리법으로 이 책에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연은 분리법을 조선이 개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 그 기술을 가져가서, 은을 이용해서 부강해져서 한국을 침략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기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연운분리법이랑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부자가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운분리법이라는 게 납과 은을 분리하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조선에서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된다,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왕이 민간의 풍속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칠 수 있다 해서 그 기술을 그냥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 개발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장시켰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기술을 들여와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게 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은을 팔아서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사고 그리고 군대를 무장을 시켜서 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고 그래서 이 예시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선착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선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역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사고 아마 그거를 개선시켜서 만든 게 무라타 소총일까요? 거기까지는 재미나이가 알려주지 않아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아, 네. 그러면, 상도님이 그걸 물어보신 게 임진왜란 때 일본이 들고 온 게 무라타 소총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 무지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그만해야 되나 지금 잠깐 고민이 됐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제가 그 무라타 소총, 어차피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무라타 소총의 경우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을 조선은 그냥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반면에, 일본은 그거를 받아서 그것이 가진 힘을 인지하고 그것을 음, 본인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개선하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 장전과 그 조준의 성능을 높여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개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저는 그 무라타 소총을 만드는 것 또한 연운분리법을 받아들인 것처럼 선척의 음, 효의 힘을 아는 일본이기에 둘 다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연운분리법에서,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그 무라타 소총까지도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그런 힘이 결국에는 생존을 좌우하고 그 힘이 일본은 있었고 조선은 없었다. 근데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의 대한민국 또한 다시 한번 그 선착의 효가 발휘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이해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어떤 힘으로 일으킨 혁명, 2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전략으로 일으킨 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국가의 전략으로 먼저 선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 왜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전략으로만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그 선진국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1차 곡선의 어떤 기울기가 아니라 2차 곡선의 기울기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그 국가 전략만이 좁힐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1차, 2차,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방식의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을 못 해봤고, 그리고 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전략으로만 선착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된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아마 이 책에서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유 작가님의 영상이나 책을 읽어보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모든 논리의 효시는 저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놀라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지식 수입국에서 잘 자란 지식 수입자로서 당연히 알아서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부 주도하에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산업혁명들 또한 정부 주도의 외생적 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문법이다. 라는 거를 김태호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또한, 외생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초기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서, 지금 우영님 말씀하신 대로, 왜 국가가 해야 되는가? 산업혁명은 애초에 의도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이며, 그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의 초반은 외생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궁금증이 하나 들었던 거는, 이제 그 국가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작가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과점 패권 전략, 두 번째는 초격차 전략, 세 번째는 첨단 산업 기술 올인 전략. 그래서 올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초격차 전략에서 초격차란 이제 네덜란드 청어 산업을 예시로 들면서 네덜란드가 그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청어를 잡는 산업이 아주 네덜란드가 그 부분에 강점을 보일 때 그 청어 산업을 키워서 이제 하다 보니 조선이 강력해졌고 그 조선소를 설립하는 어떤 그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네덜란드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세계에 있는 어떤 첨단 산업의 많은 분야 혹은 어떤 산업의 많은 분야 모든 곳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동일하게 성장을 시키기보다는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그 2등이 따라오지 못하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초격차 전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 하나,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반도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책 표지에도 이 지도와 뭔가 중앙에 있는 저 네모난 정육면체가 뭔가 반도체를 생각하고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도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진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반도체를 당연히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도체가 결국 제가 알던 지식 하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혹은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앞으로의 세계 패권을 사실 좌우하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론 반도체에 초격차를 일으키면 너무나 좋겠으나 저는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진 생각은 대한민국이 뭔가 초격차를 일으키려면 없는 산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서비스는 인터넷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고나,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서비스는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혹은 아마존이라는 그 물류 서비스 또한 새로운 IT 기술로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초격차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치에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맞는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AI 기술이 있으면, 성부님은 지금 어떤 AI와 어떤 대화도 하고, 뭔가를 하시면서 그 사업 전략을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AI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한국도 어떤 지금 첨단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네. 그 분야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낸 분야가 한국이 초격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네, 예, 거의 맞고, 제가 결국에는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다른 국가가 더 앞서가는 것에 붙어서 이기는 것보다, 새로운 틈을 찾는 시선을 장착해서, 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조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기술이 쌓일 거잖아요. 네. 그거를 잘 지켜내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형태로 격차를 벌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말 그대로 선착의 효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된 것처럼 그 유튜브 또한 선착의 효가 발현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어,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집중해야 돼. 라고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떠오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반도체 잘하니까 거기 더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 그런 조금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그 올인 전략은 그 인내 자본, 그러니까 그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내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 전략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철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맞닿아서 어떤 느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상도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창업을 하시고 조금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이 한국의 어떤 규제가 상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너무 규제가 많다 아니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규제가 그래도 조금 울타리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창업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를 네. 마주해야 될 상황은 아직 없었고, 그리고 음, 실제로도 제가 그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실제 케이스가 그 타다. 우리가 보통 타다의 그 산업이 택시 산업을 위협했을 때 국가에서 타다를 규제로 잡아서 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음, 제가 이야기로 헤이딜러라는 그 중고차 그 플랫폼 서비스도 그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국가적 규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헤이딜러가 실제로 그 새로 생긴 규제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역으로 여론에서 이걸 도대체 왜 규제하느냐 라는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그 규제가 사라졌던 예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관찰을 했을 때, 확실히 이 문화가, 기업 문화가, 어, 제가 아는 그 미국의 기업 문화랑 좀 다르긴 한가 보다. 물론 그런 규제를 통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제를 잘 활용해서 사회가 더 잘 발전하기 위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지금 이 선착의 효에서 말하는 규제 철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이것이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는 형태의 정책일까? 아니면 기존의 산업과 잘 어울려지게 하려고 하는 정책일까? 라는 관점에서는, 어, 적어도 미국보다는 덜 성장주의의 형태는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냥 제 입장을 음, 바로 선명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지만 뭐 상도님의 생각과 어,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 말씀해 주신 예시도 있었지만 저는 뭐 또 다른 예시도 뭐 그 전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트가 뭐 두 번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무조건 휴일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대형 마트들의 새벽 배송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들도 저는 어 비슷한 상도님 말씀하신 헤이딜러나 타다 같은 사례와 비슷하게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 발전을 시키려는 것보다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산업을 보호하고 기존의 어떤 업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개울가가 있고 그 돌다리가 있을 때 돌다리를 하나하나 두드리고 건너가면은 안전하게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겠지만 그 돌다리를 빠르게 뛰어가면은 뭐 무릎도 까지고 뭐 조금 다칠 수는 있겠지만 더 빠르게 건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빠르게 뛰어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너무 하나하나 돌다리를 다 두드리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하신 규제 출폐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가도 사실 제가 한쪽 관점 혹은 아주 좁은 관점에서만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가 사실은 보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보호하고자 하는 단체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 제가 사실 거기까지 깊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좁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 김태효 작가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막 뛰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긍정하는 문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김태효 작가님이 예전에 어떤 한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안전 너무 중요하다. 근데 안전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장과 발전이 있은 다음에야 안전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가 성장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김태효 작가님 관점에서는 이 수많은 규제들이 너무 안전 위주로 발전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하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 속담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우리 사회가 구더기를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장을 담그는 일인데 그거를 조금 선우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상도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깊게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제가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책에 대한 감상 및 자유로운 생각 나누기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